2003년 2월 강원도 설악산 자락 눈 덮인 산장에서 한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김태호 52살, 어머니 박수진 49살, 아들 김민재 25살. 세 사람은 2월 14일 밤 산장 302호실에 체크인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차량도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 민간 수색, 수많은 추측과 증언. 그러나 20해가 지난 지금까지 이 가족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남겨진 단서들, 엇갈리는 증언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 어쩌면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2003년 2월 10일 서울 성동구. 김태호는 작업실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8회 동안 가구를 만들어 온 그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참나무와 호두나무의 결을 읽어내던 그 손이 지금은 힘없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업실은 한때 톱밥 냄새와 나무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곳에서 가구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솜씨를 믿고 기꺼이 기다렸고 그 덕분에 가족은 풍요롭진 않아도 단단한 삶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대형 가구점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값싼 가구들이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의 결이나 장인의 손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싸고 당장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었습니다. 김태호의 주문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아내 박수진은 불평 한마디 없이 반찬 가짓수를 줄였고 아들 민재는 용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빚은 그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비 외상값이 쌓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독촉 전화가 왔고 우편함에는 붉은 글씨의 독촉장이 쌓여갔습니다. 김태호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갚아야 할 돈은 늘어만 갔고 벌어들이는 돈은 그 이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거래처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호 씨,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김태호는 망설였습니다. 그 아는 사람이 어떤 부류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아니고 제2금융권도 아니야. 대신 이자가 좀 세. 하지만 급할 때 빠르게 해결해 주거든.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김태호 씨? 소개받았습니다. 조형수라고 합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조형수. 45살의 그 남자는 첫 만남에서 매우 점잖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온화한 미소. 얼핏 보면 중견기업의 임원 같았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정 잘 알아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다들 힘드시죠? 조형수는 김태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공감해 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시고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이자율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김태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고 제2금융권에서도 거절당한 뒤였습니다. 첫 번째 빌린 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밀린 이자와 재료비 외상을 갚고 나니 한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호는 이 기회에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문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고 빌린 돈의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석 달 뒤 그는 다시 조형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3천만 원. 그 다음에는 5천만 원. 어느새 김태호의 빚은 1억 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조형수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전화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 달 이자도 좀 늦으시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서요. 2003년 2월 초 조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날씨가 추운데 어디 쉬러 가시는 건 어떠세요? 네. 설악산에 제가 아는 산장이 있어요. 조용하고 좋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가시죠. 거기서 느긋하게. 앞으로 일도 좀 상의하고요. 김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오히려 그게 좋죠. 편하게들 오세요. 제가 방 잡아놓을게요. 전화를 끊은 뒤 김태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가족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그것이 배려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불안했지만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설악산 가자. 민재도 데리고. 갑자기? 응. 아는 사람이 산장을 잡아줬어. 요즘 너무 힘들었잖아. 잠깐 쉬었다 오자. 박수진은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체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꺼내면 남편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요, 가요. 민재한테도 말해둘게요. 아들 김민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한때는 희망에 차있던 청년이었지만 연이은 불합격 통보와 집안의 어려운 사정이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요즘 그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설악산, 갑자기 아버지가 가자시더라.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것도 좋지 않겠니?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가죠 뭐. 사실
그도 답답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이력서를 쓰고 또 쓰는 일.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2월 14일 출발 전날 밤. 김태호는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담배 연기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일 조형수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가 오갈까? 돈을 더 갚으라고 할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요구할까? 가족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협박의 수단으로 쓰려는 것은 아닐까? 김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아내가 잠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아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당신과 민재한테 이런 짐을 지우게 해서 미안하다. 그날 밤 김태호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2003년 2월 14일 오전 9시 흰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김태호 가족의 차는 서울을 빠져나와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박수진이, 뒷좌석에는 민재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참 많이 왔네요.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설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겨울 햇살에 눈이 반짝였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조심해서 가야겠어.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김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핸들을 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그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이 왜 갑자기 잡힌 것인지, 아버지의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운지, 무언가 말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어도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태호는 원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걱정돼도 걱정된다 말하지 않는 그것이 그 세대 남자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도시의 흔적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인가도 드물었습니다. 가끔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해요?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1시간쯤 산 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해.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은 미끄러웠고 급커브가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태호는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핸들을 돌렸습니다. 이 길 맞아요? 뭔가 외진 것 같은데. 맞아. 조 사장이 보내준 약도대로 가고 있어. 조 사장이라는 말에 박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에게 자주 전화가 오고 그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관계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오는 거예요? 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박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아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민재 앞에서 부부 사이의 복잡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이 시경 드디어 산장이 보였습니다. 설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3층 규모의 아담한 산장은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지붕에 쌓인 눈이 처마 끝까지 늘어져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아늑한 산장이 서 있는 모습, 어디선가 본 스위스 알프스의 샬레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차가 유일했습니다. 이 넓은 주차장에 다른 손님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님이 우리뿐인가 봐요. 발렌타인데이인데 좀 이상하네. 박수진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 이런 날이면 연인들이나 가족 손님이 많을 텐데 산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찬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모든 소리를 흡수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산장 입구로 들어서자 프런트 데스크에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약하신 김태호 씨 가족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302호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없고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남자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환영의 기색은 없었고 그저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손님은 없나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비수기라서요. 오늘은 댁 가족분만 계십니다. 남자의 눈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민재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2호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눈 덮인 산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돌 바닥은 따뜻했고 방 안에는 은은한 나무 향이 감돌았습니다. 괜찮네요. 박수진이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 저쪽 작은 방 써. 우리는 이쪽 큰 방 쓸게. 민재는 짐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서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눈밭. 그 너머로 보이는 산봉우리.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갇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이유 모를 불안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김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조형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도착하셨죠?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302호실로 가면 됩니다. 그 문자를 읽는 김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시간 뒤 이 방에서 조형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떻게 끝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리고 점점 거세게. 마치 산장을 세상으로부터 차단하려는 것처럼. 2003년 2월 14일 오후 7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 똑, 똑. 3번의 짧고 정확한 노크. 김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조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그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동자는 방 안을 훑듯 살폈습니다. 김 사장님,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사장님. 김태호의 목소리는 억지로 밝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조형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덩치 큰 남자. 조형수가 소개했습니다. 제 운전기사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운전기사라고 했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운전기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 민재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분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조형수는 능숙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쪽은 아드님이시죠? 취업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하기 참 힘들죠.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남자가 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을 리 없는데. 저녁 식사 준비해뒀습니다. 산장 식당에서 가져온 건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조형수가 손짓하자 운전기사가 들고 온 상자를 열었습니다. 정갈하게 포장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불고기, 잡채, 전, 그리고 와인까지.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으면. 아닙니다. 오시게 해놓고 빈손으로 있을 수는 없죠. 거실의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운전기사는 한쪽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비를 서는 것처럼. 자, 일단 드시면서 이야기하죠. 조형수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설악산의 풍경 이야기, 산장의 분위기 이야기. 조형수는 유머도 섞어가며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본론이 나올지 모른다는 긴장감. 조형수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으려 했습니다. 아드님, 전공이 뭐예요? 경영학입니다. 오, 좋죠. 요즘 세상에 경영학은 어디서든 쓸모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야 있어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젊을 때는 이것저것 해봐야 해요. 나도 젊었을 때 별의별 일 다 했거든. 조형수의 말투는 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근함이 오히려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와 아버지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민재로서는 이 상황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조형수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수진의 손이 멈췄고 민재는 조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호만이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아드님, 잠깐 자리 좀 비워주시겠어요? 사업 이야기를 좀 해야 해서요. 박수진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야, 엄마랑 잠깐 나가 있자. 아버지, 괜찮아. 금방 끝나. 민재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김태호와 조형수 그리고 구석에 선 운전기사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죠. 조형수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온화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날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김 사장님, 현재 원금과 이자 합쳐서 얼마인지 아시죠? 1억 4천만 원쯤 됩니까? 1억 5,6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요. 김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생각보다 1,000만 원 이상 더 불어 있었습니다. 이자가 그렇게 됩니까? 됩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김 사장님이 서명하셨잖아요. 조형수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김태호가 서명한 차용증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월 이자 3푼. 연체 시 가산이자 붙는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월 이자 3푼. 연 36%. 거기에 연체 가산이자까지. 김태호는 그때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던 것입니다. 급했으니까. 당장 눈앞의 불을 꺼야 했으니까. 제가 일을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김 사장님. 조형수가 끊었습니다. 저도 자선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6달째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형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김 사장님, 저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무슨 방법입니까? 집 있잖아요. 성동구에. 김태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 시세로 2억 정도 되죠? 거기 담보 잡으면 은행에서 돈 나와요. 그걸로 제 거 갚으시고 남은 건 생활비로 쓰시면 돼요. 그 집은 가족이 사는 집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형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품이 많이 들었어요. 교통비, 숙박비, 이런 정성 들인 거 다 비용이에요. 김 사장님이 좀 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의라면 집 담보 대출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오세요. 한 달 안에. 한 달은 너무 짧습니다. 원래 오늘 결론 내려고 했어요. 한 달 드리는 것도 제가 양보하는 거예요. 조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가족분들 계시니까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참, 김 사장님.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망치실 생각은 마세요. 저 그런 거 용납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시든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김태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태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 그 집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결혼할 때 아버지가 내어주신 작은 집. 낡았지만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었습니다. 민재가 태어나고 자란 곳. 수진과 함께 세월을 보낸 곳. 그것을 내놓으라니. 하지만 내놓지 않으면 조형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찾아낼 수 있어요. 작은 방 문이 열리고 박수진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본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떨리는 손, 초점 없는 눈.
여보, 무슨 일이에요? 김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민재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본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업 이야기야. 거짓말인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유리창을 때렸고 산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02호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2003년 2월 14일 오후 11시 눈보라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민재는 작은 방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발이 너무 심해서 바로 앞의 나무조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산속 깊은 곳까지 기지국 전파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에는 지직거리는 노이즈만 가득했습니다. 케이블 신호도 끊긴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전화 안 돼요. 응, 나도 안 되더라. TV도 안 나오네요. 눈이 많이 와서 그런가 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와의 대화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밖의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리긴 했지만 바깥 상황이 그를 막았습니다. 복도에는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눈이 복도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계단 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내려가 볼까? 민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프런트에 가서 상황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안 된다면 직접 가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층, 1층. 프런트 데스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카운터 뒤를 둘러보았습니다. 열쇠들이 걸린 게시판, 예약장부, 전화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는 어디 갔지? 체크인할 때 있던 중년 남자. 그가 이 산장의 유일한 직원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식당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휴게실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역시 어두웠습니다. 산장 전체가 죽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리 비수기라고 해도 직원이 한 명도 없다니. 손님이 있는데 프런트를 비워두다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계단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는데 무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호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멈춰섰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가가서 문을 조금 더 밀어보았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가구는 있었지만 침대 시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방 같았습니다. 창문 앞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손님이 우리뿐이라더니 이 산장 제대로 운영이나 되는 건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302호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민재야, 어디 갔었어? 아래 좀 다녀왔어요. 프런트에 사람이 없어요. 없다니?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이산장. 뭔가 이상해요. 박수진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직원도 없고. 여보, 얘기 좀 들어봐요. 김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민재가 아래 다녀왔는데 프런트에 아무도 없대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요? 김태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설령 나가고 싶어도 이 날씨에 산을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날이 개면 내려가자.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버텨야 해.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버틴다. 무엇을 버틴다는 것인지. 눈보라를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민재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재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끊임없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끔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의 문이 바람에 열렸다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302호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는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계단 쪽으로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였을까? 직원이 돌아온 걸까? 아니면 방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인 공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이상한 소리들이 산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알 수 없는 웅웅거림. 눈보라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월 14일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15일 오전 10시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산장 관리인 정만수는 아침 일찍 산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집에 일찍 내려갔었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도로도 막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한 팀 있었는데 괜찮으셨으려나. 302호실의 가족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젯밤 같은 폭설에 산장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난방이 꺼져 있어서 실내도 제법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먼저 켜야겠다고 생각하며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예약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302호실 김태호 외 2인 2월 14일에서 15일 1박. 오늘 체크아웃이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실입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되어서요. 안에 계세요? 다시 노크.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주무시나? 어젯밤 늦게까지 깨어 계셨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실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작은 방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벌써 내려가셨나?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옆에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실 침대 위에는 옷가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도 배낭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칫솔과 세면도구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만 없었습니다. 짐을 두고 가셨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체크아웃하면서 짐을 안 챙겨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만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차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소나타. 어제 그 가족이 타고 온 차. 눈이 쌓여 있었지만 분명히 같은 차였습니다. 차를 두고 갔다고? 이건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정만수는 산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식당, 휴게실, 지하창고, 보일러실. 어디에도 그 가족은 없었습니다. 다른 객실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길, 숲, 주차장.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눈이 워낙 많이 왔으니 발자국이 덮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눈보라 속에 산을 내려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정만수는 고민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닐까? 눈보라 속에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그는 산장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실종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후 2시 경찰 도착. 속초경찰서에서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박진우 형사와 이동현 순경. 두 사람은 산장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302호실로 올라갔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이셨다는 겁니까? 아침에 제가 올라왔을 때 이미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눈보라가 심해서 저는 일찍 퇴근했거든요. 어젯밤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죠? 오후 6시쯤이요. 저녁 먹으러 식당에 내려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 후로는 못 봤습니다. 저도 7시쯤 퇴근했으니까요. 박진우 형사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범한 객실이었습니다. 특별히 난투의 흔적이나 파손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책 한 권, 지갑. 형사는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김태호, 1951년생, 서울 성동구 거주. 현금도 있었습니다. 5만 원권 몇 장, 카드도 여러 장. 지갑을 두고 갔다? 이건 단순한 체크아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디론가 급하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차량 확인해 봅시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소나타.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깨끗했습니다. 뒷좌석에 담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 키는요? 방에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302호실 테이블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차 문을 열고 안을 수색했습니다. 글로브 박스에서 차량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김태호 명의, 서울 성동구 주소.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함만 있었습니다. 동현아, 본부에 연락해. 실종자 3명. 김태호, 52세. 가족관계 확인하고 서울 쪽에도 연락해봐. 알겠습니다. 박진우 형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 고요한 숲, 적막한 산장. 3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짐도, 차도, 지갑도 두고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003년 2월 16일 속초경찰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우 형사는 실종자 3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호, 52세, 가구 제작업, 서울 성동구 거주. 박수진, 49세, 김태호의 아내, 주부. 김민재, 25세, 김태호의 아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 서울의 집을 확인했습니다. 열쇠가 없어서 관할 경찰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정돈한 것 같았습니다. 이웃분들 증언 좀 받아봐. 이동현 순경이 이웃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김태호 씨요? 조용한 분이셨어요. 요즘 사업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가끔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양복 입은 사람들. 뭔가 분위기가 그랬어요. 며칠 전에 이삿짐 싸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여행 가신다고 하셨대요. 박진우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사업 부진, 채무 문제 가능성, 의문의 방문자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김태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사흘 뒤 결과가 왔습니다. 은행 대출 연체, 제2금융권 대출 연체, 신용카드 연체, 총 채무액 약 3억 원. 3억? 형사는 놀랐습니다. 작은 가구점 주인이 3억이나 빚을 지다니. 하지만 더 주목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채무 목록 중에 출처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개인 대여금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 은행도 아니고 제2금융권도 아닌 개인에게 빌린 돈. 이자율도 상환 조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야겠어. 수사관들은 김태호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조회했습니다. 특정 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010-7892. 최근 2달간 이 번호와 주고받은 통화가 37건. 문자는 28건.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은 셈이었습니다. 번호의 주인을 추적했습니다. 조형수, 45세, 무직.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하지만 실제 거주 여부는 불확실했습니다. 범죄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사기 전과 2건, 폭행 전과 1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사채업자다. 박진우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고리대금업,
불법 채권 추심. 그런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조형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지하방이었습니다. 문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옆집 분, 이 방에 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조형수요? 가끔 오긴 하는데 자주 보진 못했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최근에 보신 게 언제쯤이에요? 글쎄요. 한 달 전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형사는 조형수의 차량을 조회했습니다. 검은색 그랜저, 1999년식. 2월 14일, 이 차량이 영동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오후 9시 30분. 오후 9시 30분이면 김태호 가족과 저녁을 먹은 직후다. 조형수는 산장에서 김태호 가족을 만나고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사라진 것은 그 이후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밤중에 조형수가 직접 손을 쓴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보낸 것일까? 형사는 조형수의 주변 인물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 운전기사, 조직원, 채무자들, 운전기사라는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황재호, 38세. 폭력 전과 3건. 조형수 사장님 밑에서 일한 적 있습니다. 운전도 하고 이것저것. 2월 14일 설악산 산장에 같이 갔습니까? 네, 갔죠. 거기서 채무자 만났어요. 김태호 씨? 이름은 잘. 가구 만드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날 밤 뭐 했습니까? 저녁 먹고 바로 내려왔어요. 눈 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 한다고 해서. 김태호 씨 가족은요? 산장에 있었죠. 우리가 떠날 때는 분명히 방에 있었어요. 그 후로 연락한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조 사장님은 모르겠고. 황재호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2월 14일 밤 그는 조형수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고속도로 CCTV와 톨게이트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산장으로 돌아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형수와 황재호는 아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시켰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형수의 행방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흔적이 끊겼습니다. 이 남자도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월 20일 산장 주변 수색. 경찰은 산장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인근 산림을 뒤졌습니다. 계곡을 수색했습니다. 폐건물과 빈집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산장에서 2km 떨어진 마을의 주민 한 명이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이요? 눈보라가 엄청 심했죠. 저는 집에서 불 떼고 있었는데 뭔가 보신 게 있습니까? 차가 한 대 지나갔어요. 늦은 밤에. 아마 11시? 12시쯤? 어떤 차였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눈발이 심해서. 근데 헤드라이트가 2개였으니까 승용차 아니었을까요?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산 쪽으로요. 산장 방향으로.
형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차가 내려오는 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 후에 잠들었으니까. 늦은 밤, 산장 방향으로 올라간 차. 조형수의 차는 이미 서울로 내려간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누구의 것일까? 형사는 그 시간대의 도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 때문에 영상이 불선명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산장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개가 짖었어. 엄청 짖었어. 평소에 그러지 않는 녀석인데. 몇 시쯤이었습니까? 새벽 2시? 3시? 정확히는 몰라. 눈보라 소리에 잠이 깼다가 개 짖는 소리에 다시 깼으니까. 개가 왜 짖었을까요? 누가 지나갔겠지. 짐승이든 사람이든. 새벽 2, 3시. 누군가 산장 근처를 지나갔다. 그게 김태호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 형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단서는 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퍼즐 조각은 있는데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문. 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살아있는 것일까? 아닌 것일까? 누군가의 손에 당한 것일까?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3년 3월 수사 확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관되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 납치 또는 살인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투입된 수사관들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태호의 재정 상태가 더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그의 사업은 5년 전부터 내리막이었습니다. 대형 가구점들의 등장으로 주문이 급감했고 유지비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대출로 버텼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2금융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채. 조형수에게 처음 돈을 빌린 것은 2002년 6월이었습니다. 1,500만 원. 그때는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업이 조금만 나아지면, 주문이 몇 건만 들어오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월 이자 3푼, 연 36%, 거기에 연체 가상금까지. 원금의 2배, 3배가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태호의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302호실에 남겨진 짐 속에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 그 안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500만, 9월 3,000만, 12월 5,000만, 2월 8,000만, 현재 총 1억 5,600만. 이자 계산, 상환 계획, 그리고 절박한 메모들.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 집을 팔면 되나? 수진이와 민재는 몰라야 한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월 14일 설악산. 조형수 만남.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그가 무슨 의미로 쓴 것일까요? 협상의 마지막 기회? 아니면 다른 의미의 마지막? 수사관들은 김태호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극심한 채무 압박, 가족에게 숨겨온 비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닐까? 가족과 함께? 하지만 그 가설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산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근 계곡, 절벽, 숲속. 어디에도 세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시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누군가 치웠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왜? 조형수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집에도 사무실에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주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도 무슨 일을 당한 것일까요? 3월 중순 조형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모텔에서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형수 씨, 김태호 씨 가족 실종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게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요? 뉴스에서 봤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만났죠. 2월 14일에. 근데 제가 떠날 때는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그날 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업 이야기요. 빌려간 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협박이라니요. 그냥 갚으라고 했을 뿐이에요. 왜 도망쳤습니까? 도망이 아니에요. 원래 출장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 사건이랑 엮이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을 뿐이에요. 조형수는 시종일관 태연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날 밤 산장을 떠났다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돌아갔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보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형수는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계속 감시했습니다. 언젠가 꼬리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한편 다른 가설도 검토되었습니다. 김태호 가족이 스스로 도주했을 가능성.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하지만 이 가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은행 계좌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실종 이후 단 한 번의 거래도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도 남겨두고 갔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자발적 도주라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용의자는 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가설은 있지만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자는 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2003년 4월 새로운 증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실종된 가족요? 저 그날 밤에 뭔가 봤어요. 익명의 제보자였습니다. 형사가 만나보았습니다. 40대 남성. 트럭 운전사. 그날 밤 설악산 인근을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몇 시쯤이었습니까? 새벽 4시? 5시쯤이요. 동이 트기 직전이었어요. 뭘 보셨습니까? 산장에서 500m쯤 떨어진 도로변에 차가 서 있었어요. 헤드라이트를 끈 채로. 어떤 차였습니까? 봉고 트럭이었어요. 흰색. 번호판은 못 봤어요. 눈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사람은요?
한 명 봤어요. 남자. 트럭 뒤에서 뭔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뭘 내리고 있었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커다란 짐 같은 거? 사람일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 시간에 그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싶어서. 형사는 긴장했습니다. 커다란 짐. 혹시 시신이었을까? 그 트럭이 어디로 갔습니까? 산 쪽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지나간 후에 움직였을 거예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땐 그냥 누가 이삿짐 나르나 보다 했죠. 이 사건이랑 연관될 줄 몰랐어요. 형사는 흰색 봉고 트럭을 추적했습니다. 그 지역에 등록된 흰색 봉고 트럭은 수십 대. 하나하나 소유자를 확인하고 알리바이를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을 리 없는 사람들. 하지만 몇 대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폐차되었거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산장 관리인 정만수의 추가 진술이었습니다. 형사님, 그때 말 안 한 게 있어요. 뭡니까? 그날 조형수라는 사람 말고 다른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어요.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2월 14일 오후에 체크인한 손님이요. 혼자 온 남자였어요. 왜 그걸 이제야 말합니까? 그때는 그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사람 신원은요? 가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박성호라고 했는데 신분증 확인은 안 했거든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30대 초중반. 키가 좀 컸어요. 175는 됐을 거예요. 검은 점퍼에 청바지 입고 있었고. 언제 체크아웃 했습니까? 그게 그날 밤 제가 일찍 퇴근해서 모르겠어요. 다음날 방 확인하니까 비어 있었고요. 짐은요? 없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201호실. 민재가 그날 밤 확인했던 그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던 그 방. 박성호라는 남자. 그는 누구였을까? 왜 그날 밤 산장에 혼자 왔을까? 형사는 박성호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등록된 인물 중 해당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가명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산장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인근 도로에 있는 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너무 나빠서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우연히 같은 날 산장에 묵었던 무관한 사람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목격담들은 계속 늘어났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산장 뒤편 숲에서 불빛을 봤어요. 새벽에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2003년 여름 재수사. 사건 발생 6개월.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 처음부터 다시 모든 증거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02호실에 남겨진 물품들이 다시 분석되었습니다. 김태호의 수첩, 박수진의 핸드백,
민재의 배낭. 그리고 이번에는 과학수사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문, DNA 미세 증거. 모든 것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302호실 화장실 세면대에서 핏자국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세면대 배수구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호의 혈액과 일치했습니다. 김태호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렸다. 부상을 당한 것일까? 누군가에게 당한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양이 너무 적어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면도하다 배인 정도의 양일 수도 있고 더 심각한 부상의 일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단서였습니다. 폭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 또 다른 발견도 있었습니다. 민재의 배낭 안에서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연필로 급하게 쓴 글씨. 이상하다.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다. 그 남자 조형수. 위험한 사람 같다. 우리 왜 여기 온 거지? 민재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도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메모의 뒷면에는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복도에서 발소리. 누구지? 새벽 2시. 그때 민재는 깨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수사관들은 산장 구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302호실에서 나갈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였습니다. 복도를 통해 계단으로 내려가는 방법. 그리고 창문. 창문은 3층 높이였습니다. 뛰어내리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높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쌓여 있었다면. 창문 밖 지면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미 눈이 녹은 후였지만 흙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문 바로 아래 지점에서 실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은색 섬유, 면과 폴리에스터 혼방. 302호실에 남겨진 김태호의 옷 중 하나와 일치했습니다. 검은색 점퍼. 김태호가 즐겨 입던 작업복. 김태호가 창문으로 나갔다. 자발적으로 아니면 강제로.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창문으로 나갔을까? 3층 높이의 창문을. 그리고 나간 후에는 어디로 갔을까? 수사관들은 산장 주변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속 탐지기를 동원했습니다. 산장에서 300m 떨어진 숲속에서 무언가 발견되었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부서진 폴더폰. 눈과 비에 젖어 녹슬어 있었습니다.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유심칩에서 정보를 추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박수진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2월 14일 오후 6시. 서울의 친구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응, 우리 지금 설악산이야. 남편이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해서. 응, 좀 이상하긴 해. 나중에 전화할게. 그 후로 통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 초안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발신되지 않은 문자. 언니 무서워. 무슨 일이 생기면 경. 문장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경으로 시작하는 단어. 경찰. 박수진은 무언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내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이 왜 숲속에 버려져 있었을까? 도망치다 떨어뜨린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버린 것일까? 수사관들은 휴대폰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200m 더 들어간 곳에서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운동화 한 짝. 사이즈 270mm. 남성용. 민재의 것이었습니다. 302호실에 남겨진 짐 속에 이 운동화의 짝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이 숲을 지나갔다. 한 짝만 벗겨진 채로 급하게 달리다 벗겨진 것처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을까?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행적은 그 숲에서 끊겼습니다. 마치 숲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처럼. 2003년 가을 수사 한계. 모든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가설 1, 조형수에 의한 납치 또는 살해. 동기는 있었습니다. 채무 압박.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조형수는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켰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설 2, 제3자에 의한 범행. 박성호라는 의문의 숙박객. 새벽에 목격된 흰색 봉고 트럭. 하지만 이들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설 3가족의 자발적 도주. 채무를 피해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돈도 신분증도 차도 두고 갔습니다. 그 후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설 4동반 자살. 절망에 빠진 김태호가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의 문자 초안은 무섭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이라면 무섭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설 5사고.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했다.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시신이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수색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설도 모든 의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2004년 2월 14일, 1년 후. 사건 발생 1년. 수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수사 중지 결정.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기 전까지 사건은 보류.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박진우 형사는 사건 파일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못 찾았어. 1년 동안 매달렸습니다. 수백 명을 만나고 수천 건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누군가의 손에 당한 것일까?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처럼. 설악산 산장, 같은 날. 산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사라졌대. 귀신이 나온다더라. 관리인 정만수는 묵묵히 산장을 지켰습니다.
302호실은 폐쇄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아무도 그 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에는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만수는 가끔 3층에 올라갔습니다. 302호실 앞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는 평생 그 의문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울 성동구 김태호의 집, 빈집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경매에 넘겼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구들은 버려졌습니다. 김태호가 직접 만든 식탁, 의자, 책장 모두 폐기물 처리장으로 갔습니다. 30년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은 가끔 그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참 조용한 사람들이었는데 불쌍하게 됐어. 아들도 젊었는데 그래도 뭔가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다니.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새로운 뉴스가, 새로운 사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김태호 가족은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 5년 후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뼈가 발견됐다던데 그 사건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인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가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실종된 다른 사람의 유해였습니다. 또 한 번의 실망, 또 한 번의 막다른 골목. 2013년 10년 후 사건 10주년을 맞아 한 방송국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날 밤 302호실 미제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작진은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조형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요? 저도 억울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심만 받고. 정말 모르는 겁니까?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진짜로. 제가 떠날 때는 분명히 살아 있었다니까요.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 가족을 봤어요. 분명히요. 하지만 대부분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착각이거나 관심을 끌려는 허위 제보였습니다.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2023년, 20년 후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은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산장 관리인 정만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형수도 죽었습니다. 2018년 심장마비로. 그가 가져간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묻혔습니다. 302호실이 있던 산장은 철거되었습니다. 낡은 건물 대신 새로운 펜션이 들어섰습니다. 설악뷰 리조트라는 이름으로 현대적이고 깔끔한 시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오래된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기 있잖아. 예전에 산장 있었을 때.
가족이 통째로 사라진 적 있어. 진짜요? 응. 눈 오던 밤에. 흔적도 없이. 무서운 얘기네요. 그치? 아직도 못 찾았대. 20년이 넘었는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에필로그. 남겨진 것들. 어둠 속에서 사라진 세 사람. 김태호. 그는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사업 실패의 수렁에서, 빚의 올가미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심정은 어땠을까요? 절망? 두려움? 아니면 체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박수진. 그녀는 끝까지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면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무였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문자. 무서워. 무슨 일이 생기면 경. 그 문장의 끝을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김민재. 25, 인생이 막 시작되는 나이였습니다.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눈 덮인 산장에서 끊겼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 이상하다. 우리 왜 여기 온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찾았을까요? 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에게 당한 것일까요?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직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땅 어딘가에 묻혀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 그들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2003년 2월의 그 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 밤. 설악산 산장 302호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꼈습니까? 분노? 슬픔? 두려움? 아니면 그저 막연한 불안? 어쩌면 당신은 이미 자신만의 답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옳은 답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제 사건의 본질입니다. 답이 없다는 것, 끝이 없다는 것, 의문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 김태호, 박수진, 김민재.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딘가에서 그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 덮인 산길을, 끝없는 어둠 속을 영원히